병원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에 대해서 신재원, 이진한 두 의사분께서 책을 기록해서 한 120가지의 진실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감기와 항생제의 상관관계는 지난 2006년부터 병의원의 항생제 처방률이 공개되면서 우리나라 의사들이 감기에 항생제를 너무 남용한다는 우려가 언론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다 보니 항생제를 많이 쓰는 병원과 의사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는 분위기가 생겼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당장이라도 우리 동네 의원과 병원의 항생제 처방률을 알 수 있다. 필자도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봤다. 총 113개의 병원이 검색되었다. 다음의 자료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평가 등급 1등급 병원을 나열한 것이다. 자, 이렇게 항생제 처방률을 쭉 보니까 어느 쪽이 좀 맞나요? 항생제 처방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이 굉장히 처방률이 24%나 되네요. 서울시 어린이. 그리고 높은 데가 권기내과의원이 서초구에서 아주 많이 하고 있고, 김동준 내과의원이 20 있고, 가나이비인후과가 아주 정직하게 하고 있는 것 같네요. 0.71%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사람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군요. 2011년도 전국 평균 항생제 처방률은 45.35%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굉장히 높구나. 전국 평균은 엄청 높네. 45%.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항생제 처방률이 공개되면서 급성상기도 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63.8%에서 51.4%로 전년 대비 평균 12% 감소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12.5%포인트, 64.2%에서 51.7%로 가장 큰 감소를 보였고, 종합 전문 요양기관은 8.3%, 46에서 37로, 종합병원은 7.9, 50에서 41로, 병원은 50에서 41로 감소했다. 그런데 2년 만에 다시 항생제 처방률이 높아졌다. 동네 의원과 종합병원, 또 병원 모두 6에서 7% 높은 상승을 기록했다. 미국의 처방률이 또 코로나 때 항생제 처방이 엄청 높아진 통계가 나오겠네요. 자, 좀 더 내려가야 할 것 같은데 반대로 왜 올라가는 것일까? 미국의 감기는 카먼 콜드, 우리나라의 감기는 급성상기도 감염. 먼저 우리나라에서 흔히 감기라고 부르는 것의 정확한 명칭은 급성상기도 감염이다. 미국에서는 카먼 콜드라고 하는데 두 가지는 엄밀한 의미에서 의학적인 차이가 있다. 기도라는 것은 코를 통해 들어간 공기가 폐까지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식도가 위에 들어가는 길이듯이 상기도는 기도의 윗부분을 통칭하는 것이다. 기도의 아랫부분은 하기도라고 한다. 그런데 상기도에는 여러 가지 구조물이 있다. 염증이 어디에 생기는가에 따라서 비인두염, 인두염, 인후염, 편도염 등 다양한 명칭이 있을 수 있다. 급성상기도 감염은 이런 모두 염증을 통칭하는 용어이고, 보통 감기라고 하는 비인두염, 코감기의 경우는 대부분 바이러스성 감염이므로 항생제 복용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감기라고 부르는 질환 가운데 인두염, 편도염, 인후염 이 세 가지를 대개 목감기라고 한다. 급성 부비동염, 만성 부비동염 등의 질환은 항생제 복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또 감기 합병증으로 중이염이 발생했다면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미국이
감기에 항생제를 40% 쓴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거기에 맞출 필요는 없다. 물론 과도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은 해야겠지만 가이드라인을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감기나 급성상기도 감염에 대해 항생제 처방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한다고 내놓은 근거안은 없다. 왜냐하면 나라마다 특성이 다르고 의료 환경과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실 감기에 항생제를 예방적으로 투여하는 것은 우리교의 오랜 논란거리이다. 최근 단순 감기에는 항생제를 쓰지 않는 것이 좋다는 쪽으로 기울어져서 그렇지 10에서 20년 전만 해도 논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감기에는 항생제를 쓰지 않는 것이 맞다. 그러나 급성상기도 감염에는 항생제를 써야 하는 경우가 꽤 많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란다. 만약 급성 비인두염만 한정해서 통계를 내보면 항생제 사용률은 50%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급성 인두염, 비인두염, 인후염, 편도염 등등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고 증상만으로는 완벽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급성 비인두염으로 기록되었다고 해서 급성 비인두염만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다. 이러니까 그냥 통수로 그냥 항생제를 쓰면은 또 설상가상 또 좋은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식의 어떤 처방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항생제를 많이 쓰면 나쁜 병은, 적게 쓰면 좋은 병은? 사람 잡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일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항생제 남용을 예방한다면서 어린이 항생제 알고 복용하세요 라는 안내 책자를 만들었다. 그 책자를 보면 먼저 항생제 남용을 막기 위해서 세균 배양 검사를 해 정확한 세균을 알아낸 뒤에 항생제를 써야 한다고 되어 있다. 잘못하면 사람을 잡을 소리이다. 세균 감염이 의심되면 세균 배양 검사를 의뢰하고 먼저 예방적으로 모든 세균에 든 항생제를 투여한 뒤 세균 배양 검사 결과를 보고 항생제 종류를 바꾸는 것이 원칙이다. 항생제 남용을 막는 것은 좋지만 항생제를 예방적으로 쓰는 것을 죄악시해서는 큰일 날 수 있다. 큰일 날 수 있는 건지 이거는 예를 들어서 비타민C라든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항생제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하는 이 시도들이 참으로 이 현대의학에서의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항생제 처방률을 검색해보면 의원의 경우에 2%에서 90%까지 매우 다양함을 알 수가 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의사 사이에서도 항생제 사용에 대한 관점과 호불호가 갈리기는 하지만 너무 차이가 심한 것이 아닌가? 실제로 바이러스 감염과 세균 감염은 완벽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특히 피검사나 엑스레이 검사를 하기 어려운 의원급에서는 더욱 그렇다. 감기로 왔는데 피검사를 하라고 하면 아마 환자 주머니를 터는 의사로 소문날 것이다. 열도 없고 콧물과 기침이 주 증상인 환자라면 거의 바이러스 감염이 확실하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의 항생제에 대한 생각, 환자의 항생제에 대한 생각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좋은 의사는 환자가 무엇을 원한다라는 것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그 사람의 건강을 정말 영구한 건강을 생각한다는 그런 히포크라테스의 어떤 그 의사도의 정신으로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정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의사가 항생제를 처방하는 이유는 의사가 항생제 처방을 쉽게 줄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항생제를 쓰지 않음으로써 혹시라도 중이염이나 폐렴 같은 합병증이 발생한다면 그 의사는 개인적으로 자책감을 느낄 것이고 환자에 의해서 오진에 대한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항생제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바이러스 감염과 세균 감염을 완전히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어린이나 노약자의 경우는 상기도 감염과 함께 하기도 감염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기관지염이나 폐렴 같은 하기도 감염의 경우도 바이러스성이 훨씬 더 많지만 만약에 세균성이라면 하루 이틀 항생제를 늦게 쓰는 것만으로도 치명적일 수가 있다. 둘째, 그 의사를 찾는 환자 중에서 항생제를 선호하는 환자가 많을 가능성이 있다. 환자의 대부분의 항생제를 선호한다면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가 쉽지 않다. 감기에는 마이신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항생제를 선호하는 환자들은 항생제 처방을 잘해주는 의사를 찾아다닐 것이다. 심지어 항생제를 처방해 달라고 요구하는 환자도 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많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환자, 선생님 이번 감기도 좀 독한 것 같아요. 약 좀 세게 지어주세요. 항생제도요. 의사, 환자분의 증상으로 보아서 바이러스 감염인 것 같아서 항생제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의 환자라면 여기서 아 그래요? 하고 선뜻 의사의 권고를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환자 그래요? 그래서 이번만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참 무지한 속에서 나온 것들인데도 다 받아줘야 된다 이 말인데요. 이 정도 되면 의사도 갈등이 생긴다. 안 된다고 하면은 환자가 병원에 다시 온다는 보장이 없고 환자와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처방을 해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항생제 처방률 90%는 너무나 심한 것 같다. 만약 의사가 입력한 처방이 상기도 감염이 맞다면 90%는 아무리 봐도 항생제 남용이 의심된다. 노인이나 어린이, 만성질환 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병의원이라고 해도 거의 모든 환자가 항생제를 먹는다는 것은 의사가 너무 방어적으로 치료한 것이다. 반면에 항생제 처방률이 10%도 안 되는 병원이라면 좋은 병원, 훌륭한 병원이라기보다는 의사와 환자 모두 항생제 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이다.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게 되어서 혹시라도 다른 합병증이 생기더라도 그때 가서 사용하면 되지 미리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인식이다. 결국 항생제 처방률이라는 것은 의사가 주도하는 가운데 의사와 환자가 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해결되면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30에서 40% 정도로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감기가 맞다면 면역으로 7일, 먹어도 7일, 그냥도 7일. 건강한 사람은 아예 빨리 끝나는 거겠죠. 항생제 정확한 용법과 용량으로 복용하면 득이 된다. 많이 먹이면 나중에 항생제가 잘 안 듣는다고? 항생제 내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 먹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적절한 용법을 지켜서 먹으면 생각보다 부작용도 심하지 않다. 생각보다 부작용도 심하지 않다. 그저 일시적으로 먹어서 부작용이 어떻게 크게 드러나나요? 그것이 독소가 쌓이고 쌓여서 어떤 장내 미생물을 그냥 죽이는데도 죽여서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그 여러 가지 부작용을 생각한다면 항생제 한 번은 바로 산불을 태우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더구나 내성균의 문제는 그야말로 전국가적이고 인류적 차원의 문제이지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 내가 항생제 복용을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세균에 약해지는 것은 아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국가적으로 항생제를 남용하면 내성균이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내성균이 내 몸에 침투하면 기존의 항생제로는 잘 듣지 않기 때문에 항생제 남용을 걱정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장내 미생물을 그냥 쓸어버리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왜 이렇게 그런데 많은 환자, 특히
어린아이를 둔 엄마들은 이 점을 혼동하고 있다. 아기에게 항생제를 많이 먹으면 나중에 항생제가 잘 안 듣는다는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가시화된 적이 있다. 일단 복용하기 시작했다면 정확한 용법과 용량을 복용하고 충분한 기간 복용하는 것이 오히려 뇌생균이 안 생기게 하는 것임을 알아두자. 뇌생균 자체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의사님. 아이고 참 답답하네. 이거 장내 미생물이 그냥 깡그리째 없어지면 그 아이나 그 면역이 그 70%가 장에서 생기는데 그렇게 남용을 하는 그 문제를 뇌생균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설명해서 되겠습니까? 아유 답답하네. 이 내용들은 참 왜 이렇게 답답하지? 항생제를 먹어야 하는 상황은 세균 감염 가능성이 있을 때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열이 38도 이상 이틀 이상 계속된다면 세균 감염이 의심된다. 그러나 나이가 많이 든 노인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라면 세균 감염이 극심한데도 열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혈압이나 맥박에 변화가 있다면 열이 없어도 세균 감염에 따른 폐혈증 증상이다. 인두염이나 편두염의 경우 들여다보았을 때 백태가 많고 삼출물이 있으면 세균 감염 가능성이 있다. 기관지염, 폐렴 등 하기도 감염이 의심되면서 열이 나는 경우에는 세균성과 감별이 어렵기 때문에 대개 항생제를 사용한다. 그래서 자연요법으로 두면은 열이 나면 열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잡기도 하고 또 면역을 통해서 면역이 활성화되어져서 세균이라도 이길 수가 있고 이렇게 건강하게 처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대로 하면 좋겠는데 너무 이 현대의학이 항생제 남용을 하고 그래서 몸이 망가지는 그 후차적인 부작용에 대해서는 또 다음 단계로 처리하는 것이고 이런 문제가 참 너무나 현대의학에 답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든 항생제 복용의 가능성을 열어둬라. 열흘 넘게 감기가 지속된다면 단순 감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면역이 떨어져서 그렇지 뭐. 평소 건강한 사람이라면 잘 먹고 푹 쉬면 일주일 만에 낫는 것이 바로 단순 감기이다. 단체 생활을 어린이의 경우에 기침이 오래 지속되거나 기관지염을 앓는 경우에 미코플라스마라는 세균 감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미코플라스마는 일반적인 페니실린 항생제로 치료가 안 되고 반드시 에리스로마 이신 계열의 항생제를 먹어야 낫는다. 그럼 면역이 떨어지고 계속 약을 먹은 사람들은 그 내성도 또 면역도 떨어지고 하니까 감기가 오래 끌고 그 정도 되면 몸은 엄청나게 망가진 것이다 라고 봐야 할 텐데 그냥 그런 것을 또 항생제를 먹여서 면역을 더 떨어뜨리는 이런 치유를 한다 하는 것이 현대의학이다라는 것이 참 여러 가지로 답답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기관지염이나 폐렴의 경우는 에리스로마이신 계열 항생제가 자주 처방된다. 중이염도 바이러스성과 세균성이 반반인데 구분이 되지 않으므로 항생제를 처방한다. 이비인후과에 가면 항생제 처방 비율이 다른 과에 비해서 높은 편인데 이는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아무래도 귀가 전공이다 보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게 되고 그에 따라 중이염 진단을 더 잘 내리기 때문이다. 7세 이하 소아의 경우에 감기 중에 또는 후에 중이염이 잘 생기는데 중이염 초기에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만성 삼출성 중이염으로 발전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감기와 비슷해 보여도 항생제를 먹어야 할 수 있음을 알고 언제든 항생제 복용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했는데 내가 이 현대의학에 참 어릴 때 가서 잘못 처방받았어. 그래서 이명 증상이 평생을 두고 계속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병원에 그때 차라리 가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또 생겨집니다. 복제약과 스테로이드의 진실.
처방받은 약이 밀가루 덩어리, 오리지널 약과 복제약. 얼마 전 병원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은 김씨. 혈압약을 한 달 동안 열심히 먹은 뒤에 다시 병원을 찾았지만 혈압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 의사는 같은 성분이지만 다른 제약회사의 약으로 바꾸어 처방했고 김씨의 혈압은 정상 수치로 내려왔다. 어떻게 일이 일어났을까? 시중에서 판매되는 약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오리지널 약과 복제약이 그것인데 오리지널 약은 최초로 세상에 나온 제품으로 대개는 다국적 제약회사가 특허권을 갖고 있다. 복제약은 특허가 만료되는 약을 복제해서 만든 것으로 성분이 원래의 오리지널 약과 똑같으면 복제약 카피약이라고 하고 연기를 일부 바꾼다든지 한 것은 계량 신약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소비되는 약의 시장 규모는 약 12조 원 규모인데 그중에 70% 이상이 복제약이고 한 성분에 대해서 수십 개 제약회사에서 제품을 만든 것도 있다. 문제는 똑같은 성분의 약이라 해도 제약회사에 따라서 약효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약은 오리지널 약에 비해서 약효가 부족하기도 하고 어떤 약은 약효가 너무 셀 수도 있다. 고혈압 환자를 예로 들어보자. 오리지널 약을 매일 하나씩 먹어야 혈압이 조절되는 환자가 약효가 떨어지는 약을 먹게 되면 혈압이 잘 떨어지지 않아서 하루에 한 알 반이나 두 알을 먹어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혈압약의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 반대로 약효가 너무 센 회사의 약을 먹었을 경우 혈압이 갑자기 떨어져 실신한다든지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약의 성분이라면 어느 정도 비슷한 효과를 갖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조작 사건 때문에 식품의약안전청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복제약이 시장에 나올 때 오리지널 약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약효가 있는지 증명하는 것으로 일종의 임상시험이다. 임상시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오리지널 약과 복제약을 투여하고 복제약의 혈중 농도가 오리지널 약의 80에서 125% 사이에 있으면 오리지널 약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본다. 일본의 경우는 1980년대부터 이미 실시했던 제도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이다. 그런데 지난 2006년 10개 제약회사의 200여 품목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자료가 조작되었다는 이유로 허가가 취소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그동안 환자들에게 처방되었던 많은 약이 이른바 밀가루 약으로 밝혀진 것이다. 물론 그 중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약도 있을 수 있지만 자료를 조작하여 그 효과를 포장한 것이니만큼 밀가루 약의 오명을 벗을 수는 없다. 이후 식약청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에 나오는 모든 약을 검증하는 절차를 만들었지만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야, 제 밀가루 약이 있었네. 오차 확률 50% 복제약의 문제점. 먼저 2001년 이전에 시장에 나온 약들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치지 않았다. 비교 용철 시험이라는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인정받은 것이다. 그런 이유로 시장에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친 6천여 개의 품목이 있지만 이것의 몇 배에 해당하는 품목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치지 않을 채 유통되고 있다. 물론 대다수 제품은 그동안의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어느 정도 약효를 인정받은 제품이지만 그중에 밀가루 약이 하나도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 둘째,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친 약이라도 오리지널 약과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복제약의 통과 기준은 오리지널 약의 복제약의 80에서 125% 사이에 드는 것이다. 그럼 효과가 100%, 100인
오리지널 약과 80인 복제약, 125인 복제약이 동시에 시중에 유통되게 된다. 의사에 따라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처방한다고 가정해보자. 효과가 80인 약을 먹던 사람이 의사를 바꿔 다른 의사에게 갔다. 새로 만난 의사는 125인 약을 처방해 주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물론 대부분의 의사들은 새로운 환자가 온 경우 환자가 먹던 약으로 처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선호하는 제품이 있을 수 있다. 만일 80에서 125인 약물로 바꾼다면 50%나 강한 약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효과가 33% 줄어든다. 80에서 125 기준이라는 것은 미국이나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도 준용되는 기준이므로 그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사를 여러 번 바꾸기 힘든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 환자들이 의사를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에 따라서 약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결과를 의사들이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식약청 홈페이지에서 약물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통과 여부를 알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통과 여부와 함께 오리지널 약과 비해서 몇 퍼센트의 약효가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 85로 통과한 약이 120으로 통과한 약이 같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가능한 한 100에 가까운 결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 100에 가까운 만큼 약값을 정해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왕 카피하려면 진짜와 똑같이 만드는 회사에게 이익을 주어야 한다. 환자들은 현재 먹고 있는 약에 큰 문제가 없다면 가능한 한 다른 회사 제품으로 바꾸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특히 오리지널 약에서 카피 약으로 바꿀 때는 20%밖에 오차가 나지 않지만 카피 약에서 카피 약으로 바꿀 때는 50%까지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그렇네요. 이렇게 카피가 된 것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면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겠군요. 스테로이드, 약인가 독인가? 기적의 명약 스테로이드. 실자들어 20세기 명약 세 가지를 꼽으라면 페니실린, 인슐린과 함께 단연 스테로이드를 꼽을 것이다. 세균을 치료하는 페니실린이 인류의 조기 사망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당뇨병을 치료하는 인슐린은 인류 수명 연장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수많은 난치병 환자에게 쓰이는 스테로이드가 없었다면 의사들은 질병과의 전쟁에서 수많은 질병 앞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스테로이드는 원래 몸속에서 합성되는 호르몬이다. 두 개의 콩팥 위쪽에 부신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스테로이드를 합성한다. 부신이라는 말 자체가 신장에 딸려있는 기관이라는 뜻이니 예전에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알려지지 않았나 보다. 하지만 1940년대 합성 스테로이드가 만들어지면서 부신은 재조명을 받았다. 합성 스테로이드. 부신은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안쪽에 들어있는 수질과 겉에 있는 피질이다. 부신의 수질과 피질에는 모두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피질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부신 피질 호르몬으로 우리가 흔히 스테로이드라고 부르는 물질이 바로 이것이다. 부신 피질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주로 탄수화물과 같은 당대세에 관여하고 전해질과 수분의 균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각종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어 우리 몸이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이 부신 피질 호르몬이 질병 치료에 쓰이게 된 것은 강력한 면역 억제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원래 스테로이드를 만들게 된 것은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서였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항진되어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이다. 원래 면역 체계란 것은 일종의 방어군과 같은 것으로 외부에서 세균과 같은 침략자가 들어오면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일종의 자기 보호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 시스템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너무 예민해져서 적군이 아닌 아군을 적으로 인식하는 불상사가 벌어진다. 그 결과 자신의 장기를 공격하게 되고 전투 현장에는 염증 반응이라는 결과물이 남게 된다. 류머티스 관절염은 손가락으로부터 손목, 팔꿈치, 발목, 무릎 등 우리 몸의 수많은 관절이 아군에게 공격을 받아 염증을 일으키는 병이다. 류마티스 관절염 외에도 루푸스, 베체트병, 사고체 신염, 혈소판 간소성 자감증 등이 자가면역 질환에 속한다. 이러한 자가면역 질환의 경우에 최근 여러가지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수십 년간 이 환자들에게 스테로이드는 구세주와 같은 역할을 했다. 또 아토피나 전식과 같이 아직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질환, 내용과 같이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질환, 장기 이식 후에 면역 억제제로 스테로이드는 의사들에게 훌륭한 무기가 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뇌출혈 등으로 뇌가 붓고 뇌압이 상승한 상황에서 스테로이드는 뇌 부종을 가라앉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스테로이드의 이러한 효과는 강력한 항염증 작용에 따른 것으로 원인에 관계없이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효과 때문에 지금도 수백 가지의 질환에 처방되고 있다. 스테로이드의 두 얼굴, 효과만큼 강력한 부작용. 20년 전부터 퇴행성 관절염을 앓아온 이 70대 할머니를 만났다. 3년 전부터 통증이 너무 심해서 약국에서 어떤 약을 사다 먹는데 통증이 가라앉았다는 것이다. 괴롭히던 통증이 사라졌으니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지만 처음에 며칠 지속되던 약효는 하루로 줄어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약을 2배로 먹어야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약효는 점점 줄어들고 몇 달이 지나자 얼굴이 달덩이처럼 부어오르고 얼굴 피부가 빨개지는 증상이 나타났다. 할머니는 무슨 약을 먹었던 것일까? 바로 스테로이드이다. 모든 약은 독이다라는 명언이 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효과에 따른 부작용이 크든 작든 있게 마련이다. 이것은 양약뿐만 아니라 한약에도 해당된다. 어차피 약이라는 것은 몸속에 들어가면 간이나 신장을 통해 배설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부작용보다도 효과가 클 때 약을 사용하는 것이다. 스테로이드도 잘 사용하면 천하의 명약이 되고 잘못 사용하면 부작용으로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된다. 특히 스테로이드는 강력한 작용만큼이나 강력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자. 후싱 증후군.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외용 연고보다도 알약이나 주사제를 남용하는 경우 생기기 쉽다. 얼굴이 달덩이처럼 붓고 피부가 붉게 변하며 약해진다. 몸목 뒤가 두꺼워지면서 복부 비만과 함께 팔다리는 가늘어지는 중심성 비만이 생긴다. 또 혈관이 약해서 쉽게 멍이 들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골다공증 등이 생기거나 악화될 수 있다. 여성의 경우는 여드름이나 다모증, 월경불순 등이 생길 수 있고 전신 증상으로는 피로감과 함께 성욕 감퇴를 불러온다. 백내장, 녹내장. 주로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안약을 오래 사용했을 경우에 나타나며 백내장은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거나 밝은 곳에서 오히려 잘 안 보이는 증상이 생긴다. 녹내장은 안압이 상승해서 실명에 이르게 하는 병으로 스테로이드 성분이 눈물이 배출되는 길을 막기 때문에 생긴다. 위험하네요. 백내장, 녹내장.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대퇴골의 끝부분이 골두 부분에 피가 통하지 않아 썩어 들어가는 무서운 병으로 전체 환자의 10% 정도는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도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피부 연고를 오래 사용하면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피부가 붉어지는 또 약해지는 증상이 생긴다. 또 면역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감염에 취약해진다. 이렇게 치명적인 스테로이드 중독. 아토피나 천식 치료를 위해서 장기간 스테로이드 연고나 흡입제를 쓰거나 자가 면역 질환으로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에는 치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가 되겠지만 필요 없는 곳에 스테로이드를 남용하는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눈이 충혈된다고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안약을
자주 넣거나 스테로이드를 써서는 안 되는 무좀 같은 질환의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좀 더 심각한 경우는 앞서 예를 들었던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경우인데,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 스테로이드 주사제는 최소 3개월 간격으로 1년에 서너 번, 그것도 장기적으로 계속 쓰면 안 된다. 또한 먹는 약은 가능한 한 쓰지 않되 꼭 필요한 경우에 2주 내로 짧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장기간 약이나 주사제를 남용하는 경우 쉽게 볼 수 있다.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스테로이드를 남용할 경우에 그 결과는 치명적이다. 골다공증이 악화되어 척추 골절이나 대퇴골절이 쉽게 올 수 있으며 골절이 반복적으로 재발할 수 있다. 또 스테로이드 주사는 관절 내 연골 파괴를 가져와 궁극적으로 관절을 영구적으로 망가뜨리는 결과를 불러온다. 환자들이 스테로이드를 남용하는 경우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의사가 원칙을 어기고 약과 주사를 경우 스테로이드를 쓰면 환자의 증상이 극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스테로이드의 유혹을 받는다. 잘만 쓰면 명의가 될 수 있는 약이 바로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이다. 흔히 뼈주사라고 불리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무분별하게 넣는 의원이 아직도 남아있다. 두 번째는 환자들이 현재의 의료 시스템을 이용해서 병원 쇼핑을 하는 경우이다. 의사들은 대부분 환자들의 스테로이드 처방 요구나 뼈주사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는다. 스테로이드 처방도 일주일 이상 해주는 경우가 별로 없다. 하지만 환자들은 병원을 옮겨다니면서 약과 주사를 계속 맞는 경우가 있다. 현재의 의료 시스템에서는 이런 환자들을 진료 현장에서 가려내기가 어려우므로 환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약과 주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일부 약국에서 처방전이 필요한 스테로이드를 환자에게 임의로 판매하는 경우다. 의약분업이 실시되기 이전에는 약국에서 스테로이드를 사는 법이 합법이었지만 현재는 불법이다. 그러나 일부 약국에서는 환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스테로이드를 판매하기도 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앞서 언급했던 스테로이드 연고나 안약이 일반 의약품에 포함되어 누구나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스테로이드의 경우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효과가 강력한 것일수록 부작용도 강하다. 그런데 약한 스테로이드 연고뿐만 아니라 강력한 스테로이드 연고도 돈만 내면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스테로이드 사용량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몇 주 이상 장기간 사용하면 쉽게 끊을 수 없는 약이다. 스테로이드를 갑자기 끊으면 리바운드 현상이 나타나 각종 금단 증상에 시달리게 되는데, 심한 경우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리바운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부신피질 호르몬을 분비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뇌하 수치에 있다. 외부에서 스테로이드가 들어올 경우에 우리 몸은 스테로이드를 만들 필요가 없으므로 뇌하 수치는 부신피질 호르몬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오던 스테로이드 공급이 끊기면 뇌하 수치는 당황해서 갑자기 스테로이드를 많이 만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갑자기 많이 만들어진 부신피질 호르몬은 우리 몸의 각종 대사 반응을 결합시키고 우리 몸에 해를 끼친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용량이나 사용을 잘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는 것이다.